방금 한 거 여쭤볼게요. 방금 뭐 몇 개도 없네. 자, 불법 동기의 법률행위 기억나죠? 동기가 불법이다.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이러면 그 계약은 당연히 무효다. 자, 다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이러면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이요? 아니, 계약의 동기가 불법이래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래요. 그럼 그 계약 자체가 곧 반사회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토박 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불법 동기죠, 그죠? 돈 빌리는 계약 자체 말입니다. 소비대차 계약. 이거 자체가 곧 반사회적이다는 아니고 내가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그 불법 동기를 표시했든지 또는 상대방이 알았을 때라야 그래야 무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부첩관계 이걸 이제 해소하기로 하면서 생계대책으로 돈을 주기로 계약했다. 또는 자녀 양육비 쪽으로 돈을 주기로 계약했다면 이 약정은 유효입니다. 맞죠, 그죠? 그 약정은 유효고. 자, 그 다음에 자, 그게 불법 원인 급여가 2번 나왔었습니다. 자,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 이거 반환 청구 안 돼요. 자, 도박 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준 돈입니다. 이거는 반환 청구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폭리자는 자신이 준 것을 반환 청구 못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폭리자가 반사회적 행위자니까, 그죠? 폭리자만 반환 청구가 안 돼요. 그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 요건 첫째 뭐였죠? 현저한 불균형. 두 번째, 네, 피해자의 궁박, 경설 또는 모경험. 그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리자의 이용행위. 이용했어야 됩니다. 단순한 악의는 아니에요. 이용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자, 갑이라는 사람의 무슨 궁박을 이쪽에 이렇게 해볼까? 뭐 약간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땅이 많습니다. 뭐 여러 필지 땅이 있어요. 소유자는 뭐 각각 다 다르고 A가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B 건설사가 이 주변 일대 땅을 다 매입해서 아파트 사업합니다. 그 정보를 A가 입수하고서 나중에 이 땅을 산 거예요. 처음부터 이 땅의 소유자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이제 건설 사업 한다니까 이 땅을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1억에 매입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 건설사가 들어와서 땅 매입 작업을 해요. 그때는 A가 좀 도와줬죠. 근데 다른 땅 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다른 땅 다 매입했어요. 매입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변합니다. 5억 안 주면 이 땅을 안 팔겠대요. 5억 안 주면 이 땅 안 팔겠답니다. 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땅이 딱 중간에 있는 땅이어서 이 땅이 없으면 사업이 아예 안 된다거나 또는 막대한 손해가 생겨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억에 샀습니다. 5억에 매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설회사가 이 땅 매입해가지고 사업했어요. 사업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근데 B 건설사가 1억짜리 땅을 5억에 샀다는 거 여기 억울해 죽겠습니다. 요놈이 또 요놈 뭐라 그러지? 저놈을 저놈이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건설사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억짜리를 5억에 팔아먹었으니까 당신이 4억은 부당이득이다 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불공정계약이다. 자, 불공정계약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 땅이 없으면은 아예 전체 사업 자체를 못한다는 거 또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그 궁박한 사정을 이쪽에서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한 거 맞잖아요. 그죠?
맞죠? 무효니까. 무효인 계약으로 이쪽에서 4억 벌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A가 말이죠. 이 B 건설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무효면 땅을 돌려줘. 이렇게 소를 제겠습니다. 이깁니까? 십니까? 안 돼요. 그죠? 이쪽은 폭리자죠. 그죠? 폭리자입니다. 반사적 행위자입니다. 그 사람의 반환 청구는 법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줘요. 피해자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속칭 알박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이것도 다 반사회적이도 아닌데, 이건 다 정도 문제입니다. 다 정도 문제예요. 알박기라고 무조건 반사회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불공정이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A가 옛날부터 여기 살아왔던 주민이고, 뭐 한 2억 5천 정도 받았다. 이 정도라면 아마 봐줄걸요? 다 정도 문제예요. 정도 문제. 그죠? 정도 문제.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었죠. 자, A 소유 부동산 1억짜리인데 이 사람의 무경험을 우리 이용해가지고 3천에 매입하고 이제 넘기겠습니다. 자, 2을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아까 등기했으니까 소유자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분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소유권 취득 못했다. 왜 못했다? 이게 무효니까 이전 등기해도 계약이 무효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맞죠? 불공정 계약. 이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은 이 등기만 보고 샀어요. 등기만 보고. 우리 보통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소유자 아닌 것을 병은 몰랐습니다. 선이. 그리고 이전 등기했을 때 이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꼭 외우세요. 자,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그 등기 보고서 소유자인 줄로 믿고 사도 소유권 취득 안 돼요.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법적인 소유자는 이 그림에서 누굽니까? A입니다. A. 법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A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소유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병한테 반환 청구한다면 내 땅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입니다. 이해돼요? 내 땅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예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입니다. 그죠? 이등기 말소하라. 그래서 반환 당하면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책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계약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갑니다. 기억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법률행위의 해석. 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행위 해석 이렇게 나오면 계약의 해석, 그죠? 자, 계약의 해석. 자, 이렇게 계약서가 있습니다. A와 B가 체결한 계약입니다. A와 B가 체결한 계약. 1 어쩌고, 2 어쩌고, 3 어쩌고, 4 어쩌고, 5 어쩌고 막 쭉 나오겠죠. 쭉 나오는데 A와 B가 법률 전문가라면 그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계약서를 잘 안 만들어요. 좀 꼼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만들면 이 용어 구사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사망이 이게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그런 애매모호한 문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망이 이런 뜻인지 저런 뜻인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이 불명확할 때 어때요? 불명확하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거래요. 그죠?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면 당연히 분쟁이 생기지.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때 불명확한 이 계약서 문구, 그 법적 의미를 확정 짓는 작업을 법률행위 해석이라 그래요. 확정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불명확한 계약서 문구, 그 법적 의미, 이걸 확정 짓는 작업, 이걸 법률행위 해석이라 그래요. 자, 법률행위 해석할 때, 자, 요 문구를 만들 때에는 당사자들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생각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죠? 맞죠? 어떤 생각 가지고 만들었죠. 그죠? 그것을 내심의 의사라 그럽니다.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사. 내심 의사. 자, 분명히 어떤 의사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죠? 그죠? 자다가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걸 밝혀내면, 자, 저 문구를 만든 당사자, 진짜 의사, 이걸 밝혀낸다면 참 좋겠죠. 참 좋을 텐데, 마음속에 있는 그 의사를 밝히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기껏 밝혀봐야 내 마음속에 그런 거 없었다 이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요거 밝히면 엄청 좋겠지만, 요거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거는 일단 포기입니다. 일단 포기. 이거는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일단 포기하고. 자, 이렇게 해요. 계약서 자체를 봅니다. 문구 자체를 봐요. 문구 자체. 문구가 뭡니까? 일단 드러난 거 표지 말입니다. 이걸 자체를 봐가지고. 이거 자체를 봐서. 앞뒤 문맥을 봅니다. 자, 사망은 앞에 2항과 뒤에 4항과 관련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지. 아무 관련 없이 무턱대고 막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전체, 이 계약서 전체를 체결한 어떤 취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요 계약서에 어떤 용어가 하나 있는데, 자,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그거 사전에 보니까 요런 또 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공사 계약서고,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요 용어를 현장에서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저 용어를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 용어는 어떤 뜻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봐줘야 되겠죠, 이거. 그죠? 이걸 경험칙이라 그래요, 경험칙. 자, 다시 앞뒤 문맥을 본다. 이거는 논리칙이라 그러고, 아시죠? 논리칙과 그 다음에 이 경험칙을 봐가지고, 요 문구는 아마 이런 뜻으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의사가 있죠, 그죠? 있죠, 그죠? 그걸 밝힐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죠? 앞뒤 문맥 보고, 그다음 요 용어를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지 경험측을 봐가지고 아마 요 문구는 사망은 아마 이런 뜻으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단되는 의사, 이걸 밝힐 수밖에 없다. 이걸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 아니에요. 이걸 밝힙니다. 됐죠? 자, 내심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표시 자체를 봐서 아마 이런 뜻으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단되는 효과 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밝히는 게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그래서 그게 1번에 자, 그냥 읽어볼게요. 자, 법률행위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고 표시행위로부터, 자, 표시행위가 뭡니까? 계약서 문구죠, 뭐. 계약서 문구, 그죠? 자, 그 문구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자, 계속 읽습니다. 의사표시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 자체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 의사에는 관계없대요. 없고 그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 즉 계약서 문구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책과 경험책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충 감 잡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이제 뭘 가지고 해석할 건가?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자, 뭘 가지고 해석할 건가? 첫째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이 계약을 왜 체결했나?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이 계약을 왜 체결했나? 자, 전체적인 그 취지를 보면은 구체적인 문구를 해석하는데 지침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인 관습. 이 사실인 관습은 다른 말로 관행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관행. 사회 관행입니다. 관행. 이 관행이 계약을 해석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해요. 그래서 뭐 약간 여담인데 여러분들 뭐 이제 민법 공부 좀 했으니까 무슨 계약서든 간에 한번 보세요. 약간 은행에서 만약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서 내용이 쭉 나오고 말입니다. 막판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관행에 따른다. 이런 말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말이죠. 필요한 문구를 다 집어넣는다.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해석하자고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그죠? 건설계약서 보면 100% 보내요. 쭉 내려가다가 이 계약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의 관행에 따른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관행이 계약 해석할 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조문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이래요. 만약에 사회 질서와 관계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조문이죠. 다시 한번 더 사회 질서와 관계 있다면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럼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지. 근데 이거는 사회 질서와 관계 없다니까 안 지켜도 되는 조문입니다. 자, 무슨 규정입니까? 큰 소리로 임의 규정이죠. 그죠? 임의 규정입니다. 자, 임의 규정과 만약에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거는 달리 말하면 다른 약정 안 했을 때 말입니다. 달리 약정 안 했다면 뭐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해석할 때 계약을 해석할 때 자, 이 조문을 해석할 때 이 조문에 적용될 만한 임의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망에 관련되는 건설업 관행도 있대요. 관행도 있다면 그러면 이 사망은 뭐에 따라서 한다? 관행에 따라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죠. 그죠? 물론 관행이 아무리 확고해도 이 관행과 다른 약정을 당사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약정에 따라야 돼요. 맞죠? 그죠? 이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시 보세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 규정과 만약에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달리 약정 안 했다면 관습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럼 당사자가 달리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해야 돼요. 약정 없으면 관습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자, 의사를 다시 뭘로 보라고요? 자, 법 조문에 의사 이런 얘기 나오면 뭘로 보시라고요? 약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약정. 자, 그래서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임의 규정보다는 계약 해석할 때는 뭐가 우선이다? 관행이 우선한다는 거. 관행이 우선한다. 사실 이거 우리가 이유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관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관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행이 만들어집니까? 동일한 의사가 반복되면은 그러면 그게 관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관행이 되잖아요. 그죠? 아까 임의 규정은 당사자 의사로서 배제할 수 있는 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행도 사실은 의사의 집적입니다. 의사가 집적된 거예요. 그때 그것도 일종의 의사입니다. 그죠? 에이, 괜히 말했다. 만약에 이게 뭐다면 신경 쓰지 말고 외우세요. 자, 다시. 야,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관행도 있고, 만약에 관련되는 임의 규정도 있다면, 뭐에 따른다? 관행에 따라야 돼요. 관행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관로 1번의 두 번째 줄 중간에 관습은 임의 법규에 우선해서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는 말, 이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임의 법규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이거 뭐라 그랬죠?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자, 조문 보실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다른 약정했다면 이렇게. 다른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임의 규정과 다른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 이 뜻인데, 사실 이 조문은 임의 규정이 뭔지 그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어때요? 이 조문 보시면 다른 약정 안 했다면 그러면 적용되는 게 임의 규정이다 이 뜻이죠. 그죠? 그쵸? 그죠? 그죠? 근데 그걸 또 반대 해석하면 이 조문 나온 대로 만약에 당사자가 다른 약정 안 했다면 그 계약은 임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라고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문 바로 밑에 당사자의 다른 약정 등 의사표시가 없거나 또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때 임의 규정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러면 뭐에 따라야 된다? 4번. 신이 성실의 원칙. 이거는 그냥 뭐 표현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성실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자, 법률행위 해석할 때 첫째 기준이 뭐였죠?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이 계약을 왜 체결했나? 를 보는 겁니다. 그죠?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두 번째는 사실인 관습. 세 번째는 임의 법규. 자,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 신이 성실의 원칙. 이 순서입니다. 한 번 더. 첫째 뭐라고요?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두 번째는 사실인 관습. 세 번째 임의 법규. 네 번째 신이 성실의 원칙. 이 순서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서 여기서는 말이죠. 다른 거 크게 안 중요하니까 나중에 보기라고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 위에 2번에 어표시 무해의 원칙 있죠. 그죠? 어표시 무해의 원칙. 요것만 보겠습니다. 어표시 무해의 원칙. 자, 어표시 무해의 원칙이 뭔지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땅이 있습니다. X토지도 갑소유 땅이고 Y토지도 갑소유 땅. 근데 X토지는 96-9, Y토지는 69-6. 이거 말고도 갑에게는 땅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갑은 말이죠. X땅을, 이 땅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현장 둘러보고 아, 좋습니다. 이 땅이면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라고 갑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매매의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합의했으니까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약서 만들 때 갑이 땅이 하도 많아서 이 땅의 이 지번 이걸 자기 소유의 다른 땅의 지번으로 헷갈렸습니다. 참 복 많은 사람이지 그죠? 땅의 지번같이 헷갈릴 정도로 땅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그래서 갑이 말이죠. 헷갈렸으니까 계약서에다가 뭘로 썼다? 69-6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즉 Y토지로 표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매매 목적물이 표시에다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쓰니까 을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겠죠? 맞죠? 그죠? 자, 표시를 잘못했죠? 표시를 잘못했다. 뭐 했다? 표시를 잘못했어요. 자, 잘 보세요. 잘. 표시는 잘못했지만 이 표시하는 바가 뜻하는 것은 이거라고 당사자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 땅을 표시하는 걸로 당사자는 지금 알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 의사가 합치가 된 것은 어느 땅에 대한 겁니까? X토지에 관한 겁니다. 맞죠? X토지에 관한 거예요. 그건 자 보세요.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서면을 말합니까? 당사자,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까? 그죠? 계약 서면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증거지. 그 자체가 계약 아니에요. 당사자 합의가 그게 계약이죠. 그죠? 당사자 합의가 계약이지. 계약 서면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당사자 합치는 분명히 X토지에 관한 거니까 저 계약은 표시에 불구하고 표시가 저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 계약은 어떤 토지에 대한 계약서다? X토지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서예요.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서입니다. 이건 말이죠. 이건 혹시 나중에 표시가 잘못된 것을 갑이든 을이든 발견했을 때 표시상의 착오다 이러면서 취소하겠다. 이럴 계약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표시를 정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표시를 정정해주면 좋게요. 그죠? 굳이 취소할 계약 아니에요. 분명히 계약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죠? 자, 한 번만 더. 표시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표시하는 바가 뜻하는 것이 뭔지에 관해서 당사자, 의사가 제대로 합치되어 있다면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는 거다. 그죠? 이거는 착오다 이러면서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거는 표시를 그냥 정정해주면 되는 거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계약했으니까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 표시가 잘못된 사실을 만약에 몰랐다면 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이전 등기 신청 들어가겠죠? 이전 등기 신청서에 계약서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하잖아요, 그죠? 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거니까 엉뚱한 땅이 을에게로 이전 등기 되겠죠? 그죠? 분명히 계약은 X 토지에 관해서 해놓고 등기는 Y 토지가 을에게 넘어왔습니다. 자, 등기 넘어왔어요. 한 번만 더 질문. 자, 을은 일단 등기했으니까 Y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되겠다. 아까 했다는 분 또 했다라고 말해보죠. 취득 못했어요. 이 땅은 매매 대상 토지가 아닌 겁니다. 그죠? 등기가 잘못 넘어온 겁니다. 그죠? 다시 이 땅에 대해서는 매매 합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원래 자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 특별한 다른 사정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고 이전 등기. 둘 중에 한 개만 없어도 소유권 안 넘어가요. 자,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고 이전 등기하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에 합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소유권 안 넘어와요. 이 등기는 무효다. 그죠?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등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게 되면 말입니다. 서로가 그런 말이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서 새로 만들어서 X 토지를 나에게로 이전 등기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갑도 엉뚱한 땅이 등기 넘어갔으니까 그 땅 등기는 말소하라.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서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자, 다시 을은 X 토지 이게 매매 대상 토지니까 계약서 새로 만들어서 X 토지를 이전 등기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엉뚱한 땅이 넘어갔으니까 그 등기는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땅은 1억짜리입니다. 이거는 3억짜리입니다. 자, 그게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는 분명히 1억짜리 땅을 사는데 3억짜리가 을 자신에게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을이면 기분이 어떨까? 상당히 그 시간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 아, 맞아요. 그죠? 저 보통 사람이라면, 그죠? 저 가슴이 두근박, 세근박. 이거 잘하면 한탕 하겠다. 자,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자, 등기된 것을 이걸 이용해서 결국 사고 쳤습니다. Y 토지를 팔아먹었어요. 자기 땅처럼. Y 토지를 병에게로 팔았습니다. 당연히 병은 을이 Y 토지 소유자인 줄 알았지. 등기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믿고서 샀습니다. 믿고 샀어요. 자, 등기도 넘겨받았습니다. 자, 이 병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손 들어보세요. 취득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안 되시는 분은 뭐예요? 취득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 자, 취득 못했다. 그죠? 자, 이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소유자는 아닙니다. 맞죠? 그죠? 자, 그자가 소유자인 줄로 등기보고 믿고 샀다 하더라도 우리 민법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요컨대 자, 병에게까지 이 땅이 병에게까지 등기가 가버리면 갑에 이 말소등기 청구는 이거는 누구한테까지 따라가겠습니까? 병한테까지 따라가지. 맞죠? 병한테까지 따라가요. 이 사람은 말소당해요. 말소당하면 병으로서는 누구한테? 을에게 책임 묻죠. 이 계약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요. 맞죠? 그죠? 그죠? 자, 상당히 중요한 법리가 다 나왔죠? 그죠? 자,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관로 1번 첫 줄 중간에 잘못 행해진 표시이더라도 상대방이 올바르게 이해 내지 인식했다면 거기에서 세 번째 줄 표시와 관계없이 합치된 의사대로 효력은 발생하고 이 경우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해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 이제 예컨대 첫 줄 중간에 매도인 값과 매수인 을이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는데 같은 줄 끝에 계약서상에는 Y 토지 이걸 표시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위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중간에 만약에 Y 토지가 매수인 을에게로 이전 등기되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Y 토지는 매매 대상 토지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 경우에 이 매수인 을은 다시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만일 을이 Y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것을 이용해서 그 Y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면 병은 선의 이유도 그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왜 못한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 안 해요. 그죠? 자, 잘 좀 음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자, 법 조문을 보시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때 효력이 생긴대요. 자, 언제 효력이 생긴다? 도달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말이죠, 약정된 날짜에 대금 지급을 안 해요. 요건데 채무 불이행. 자, 원래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이쪽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금 지급하라 라고 소를 지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안 하면 좋다, 이게 없애버리고 손배 청구 들어가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지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해지하겠다 라고 해제 통지서를 만들어서 그 보냈습니다. 우편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을이 받았습니다. 을에게 뭐 했다?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말이죠, 뭐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닌 줄 알고 받아가지고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 봉투 안에 들은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알았다를 요지라고 표현합니다. 요지. 요거 요자는 완료할 때 요자입니다. 요거 완료할 때 요자. 요건 알지자.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은 요지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은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했다, 발생 안 했다? 발생했다, 그죠? 사실은 요지주의가 이게 완벽한 제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요지주의를 취해버리면 이렇게 채무를 불이행해서 해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한테 우편물을 오면은 안 뜯어볼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해제 안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뜯어봤든 안 뜯어봤든 간에 일단 받았으면 효력 발생하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맞죠, 그죠? 이 도달은 말이죠, 반드시 물리적 개념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 그게 도달입니다. 그래서 설사 을은 지금 해외 출장 가버리고 그래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받았습니다. 처가 받았습니다. 어때? 출장 갔다 하더라도 부인이 받았으면 당사자인 을이 알 수 있는 상태는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알 수 있는 상태는 되었죠, 그죠? 자, 이 와이프가 혹시 남편 걱정할까봐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효력 발생해요. 맞죠? 그죠?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자, 부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또는 이 사람의 사무실로 보냈는데 마침 을이 사무실이 없어요. 없는데 그 사무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지. 사무직원은 왜 받아요?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주려고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사무직원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계약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 효력은 발생한다. 자, 그게 도달주의라 그래요. 도달주의.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도달이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를 말하고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받았거나 또는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자, 뒷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에 법조문 보세요. 법조문.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래도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이 개념 나오는데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 제도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런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제한 능력자에 일단 세 사람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미성년자 뭐 다 아시죠? 몇 세 미만자? 네? 자, 우리 민법상으로는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입니다. 그죠? 물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자. 그래, 그건 민법과 달라요. 그죠? 민법상으로는 몇 세 미만자? 19세 미만자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이 정신 상태가 이게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금 모자란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정신 상태 좀 모자란다. 약간 여담식으로 해볼게요. A 여가 있고 B 남이 있습니다. 둘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연로하셔요. 한 80세. 이쪽으로 할까? 이 사람이 연로하시고 한 80세가 된 분인데 게다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약간 하는 편이고 그런데 또 광신도입니다. 광신도. 그래서 시 교회에다가 매월 헌금을 100만 원씩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참 골치 아파죠, 그죠? 이러다가 이거 몇 년 있으면 망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인은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법원에다가 청구했습니다. 우리 영감한테 한정 후견 개시 선고해달라고. 자, 법원에서 의사한테 감정시켜 보니까 정신이 좀 모자라요. 내버려 두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했습니다. 선고하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돼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된다? 피한정 후견인이 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다면 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어서 법정 대리인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또 교회에다가 헌금했다면 헌금은 성녀죠, 그죠? 법률행위입니다. 이때는 이 부인이 교회 가가지고 취소해버리고 헌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신상태, 그러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지속적입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봐두시고. 자, 다시 지금 나온 조문은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매매대금 지급 안 해서 채무를 불이행해서 몇 번 독촉해도 안 되니까 갑이 해지하겠다라고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우편물로.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발송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갑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는데 우편물로 보냈으니까 을에게 도달은 했어요. 자, 도달을 했다.
그러면 자, 저 계약은 해제되었다, 안 되었다? 누가 안 됐대? 다시 한 번 더. 자, 갑이 해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요건 갖춘 해제 맞죠? 그런데 갑자기 갑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우편물로 보냈으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습니다. 자, 저 계약은 해제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죠? 안 되면 안 되지. 해제돼야지. 죽었다고 해제 안 되면 죽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시겠죠? 그죠? 그죠? 자, 죽어도 일단 보내고 난 다음에 죽은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도달에 따른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해저 통보서를 발송한 후, 즉 갑이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아버렸습니다. 한정 후견 개시 선고 받았다. 만약에 보내기 전에 한정 후견 개시 선고 받고 이걸 만약에 보냈다면 그러면 이거 취소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보내기 전에 이미 피한정 후견은 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저 통보 보낸 거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도달에 따른 효력 발생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조문 다시 한 번 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그 도달에 따른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네 번째 줄 갑이 해제 통지를 발송할 당시 이미 피한정 후견은 이었었다면 그러면 그 해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발송 후에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A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제가 500에 팔겠습니다 라고 청약서를 보냈습니다. 청약서를 보냈는데 발송하고 난 다음에 발송 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우편물로 보냈으니까 B에게 도달은 했어요. 그리고 B가 좋습니다.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사겠습니다 라고 청약서를 보냈는데 이미 갑은 죽고 없죠? 죽고 없고 그 상속인 이 다시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다시 할까요? 자, A가 요 자동차를 제 중고 자동차를 자,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500에 팔겠습니다 라고 청약서를 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망했어요. 근데 우편물로 보냈으니까 B에게 도달은 한 거예요. 그러면 B가 좋습니다. 500에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 갑시다 라고 청약서를 보냈는데 A는 죽고 없죠? 없고 그 상속인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은 되었다? 되었죠, 그죠? 보내고 난 다음에 자꾸 죽었다 하더라도 이 청약은 B에게 도달하면 그냥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승낙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이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나머지는 뭐 나중에 해결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67페이지를 볼 겁니다.